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특히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의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100m 가까운 깊이에 위치해 있어서 미국의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가 아니면 실질적인 타격이 어려운 곳인데 미국은 이번 공습에서 포르도에만 12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르도 핵시설 입구가 무너진 상태에서 환기 시스템을 통해 벙커버스터를 집어넣어 내부를 파괴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나탄즈, 이스파한 등 다른 두 시설에는 3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이후 미국이 자국 군사력을 직접 동원해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추가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해 왔는데 미국의 직접 타격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 확전이냐 조기 종전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란 핵시설을 노린 미국의 기습 공격이 한밤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뒷이야기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전투기 몇 대를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먼저 출동시키는 연막 작전까지 썼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비밀리에 준비한 이런 미국의 공습에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토요일 0시 미주리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공습편대가 괌을 향해 서쪽으로 출격했습니다. 한밤중에 망치라고 명명된 기습작전의 시작이었지만 사실 연막이었습니다. 언론이 이에 주목하는 사이 1시간 뒤 같은 기지에서 이륙한 공습편대는 조용히 동쪽, 대서양으로 향했습니다. 각각 벙커버스터 2발씩 장착한 B-2 폭격기 7대는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18시간을 날아 이란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As part of the plan to maintain tactical surprise, part of the package proceeded to the west and into the Pacific as a decoy. 그리고 이란 시간 일요일 새벽 2시 10분, 이대 폭격기는 포르도와 나탄즈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습니다. 첫 실전 사용이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 60m까지 관통하는 GBU-57을 여러 발 잇따라 투하했습니다. 포르도 12발, 나탄즈 2발 등 모두 14발의 GBU-57이 쓰였고 이스파한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2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은 25분 만에 끝났는데 이란의 대응이나 반격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공격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ith the Tomahawk missiles being the last to strike at Esfahan to ensure we retain the element of surprise throughout the operation. 미군은 기지로 무사 귀환하는 B-2 폭격기 모습을 공개하며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작전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폭격도 가능한 거냐 이런 의문들이 최근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북한 폭격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이란은 핵 개발 단계에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폭을 할 경우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반격할 걸 고려하면 북한을 폭격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이라면 북폭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북한에 대한 폭격이 현실적인 군사 선택지로 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입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에 표면화된 북핵위기는 1994년 들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북한과 IAEA, 미국과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군사적 행동, 즉 북폭이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요. 먼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회고록 마이 라이프에서
당시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1994년 5월 18일 페리 당시 미 국방장관은 미군의 전 사성 장군들을 펜타곤, 즉 미 국방부의 비밀회의실로 소집을 해서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1994년 6월 14일 미국의 장관급 회의에서는 영변에 대한 폭격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폭 방안으로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영변의 재처리 시설만 공격하는 방안. 둘째, 재처리 시설을 포함해서 영변의 다른 핵시설도 공격하는 방안. 셋째,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함께 파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1994년의 북핵위기는 당시 방북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진정됐습니다만 당시 카터의 역할이 없었다고 해도 북폭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폭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레이니 당시 주한미 대사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려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의 북폭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레이니 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65만 우리 군대의 한 사람도 이 전장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내가 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하겠다. 한국 땅을 빌리가 전쟁하겠다는 말이냐. 안 된다, 그거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하지만 이 전작권이라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을 해라. 이럴 때 작동을 하는 것이지 한국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건 아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폭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죠. 북폭이 자칫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도 선제 공격을 통한 한반도 전쟁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일 겁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